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철도 목요 특별대담, 오늘은 그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진행을 맡은 저는 평안철도 사무처장 정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전작권 저는 2029년까지 가능한가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실 패널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국방계의 김구라, 여야 좌우를 막론하고 이 국방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이시죠.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종대입니다. 네. 뭐 누구는 구국의 강철 이빨이라고 하던데 김구라도 듣기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너무 가볍게 소개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지난 5월달에 이제 국회의원 임기를 그만두셨어요. 네. 우선 간단하게 요즘 근황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지난 4월에 이제 저는 무난히 지는 선거를 치르고 뭐 아쉽게 졌어야 그 후유증이 큰데 무난히 지니까 뭐 뒤끝도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슴 아픈 얘기를 편하게 하시네. 네, 막 편하게 휴식을 즐기면서 정말 오랜만에 어떤 그 재충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나가서 연구하고, 네. 신문 칼럼 쓰고, 그러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걱정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자유인 김종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매여서 살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어떤 스스로 만든 감옥, 남이 만든 감옥. 어떤 나의 시간이 아니라 남의 시간을 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요즘 행복한 이유는 드디어 김종대의 시간이 김종대의 시간이다. 예, 시간이 김종대의 거다. 이런 어떤 느낌들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때마침 코로나도 닥쳤고, 네. 근데 아마 우리가 일상이 많이 정지되어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조금 더 자기주도형 시간을 개발하고 또 영위하신다면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공이 좀 한데 이 한때 그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자기가 있는 삶, 김종대가 있는 삶, 네, 굉장히 네. 카피로도 굉장히 좋은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제 4년 동안의 공직, 특히 이제 민의 대변자로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지내셨는데, 네. 좀 전에 말씀의 연장이기도 하고 바깥에서 네. 잘하라고 질책하고 지적하던 때와 막상 들어가서 두 어깨에 짐을 짊어졌을 때 좀 어떤 점이 좀 다르던가요? 글쎄요, 바깥에 있을 때는 어떤 정치를 바라보는 척도는 신념과 가치였거든요. 네. 또 우리 입장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런 어떤 그 자기 어떤 신념의 프레임으로 정치를 바라봤다면은 네. 막상 안에 들어가면 책임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주장이 하나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실물에 반영이 됐을 때 어떤 결과, 과연 이것이 공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냐, 여기까지의 어떤 그 책임의 영역도 서서히 좀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뭐 집권당도 아니고 관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막스 베버가 얘기할 때 정치인의 덕목은 신념과 책임이라 그랬거든요. 신념과 책임. 그런데 신념은 쉬워요. 이게 어렵다고 말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 신념이 다 있습니다. 네. 또 가치 위주의 어떤 그 삶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까지는 뭐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큰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책임입니다. 그렇죠. 결과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역시 정치인의 덕목은 또 안과 밖은 다르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권력의 위치로 갈수록 책임의 영역은 더 커집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좋은 뭐 의견이나 입장이면 뭐 합니까?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사실 이제 이 신념과 가치와 이 권한과 책임을 대비하셨는데, 권한에 따르는 것이 이제 책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신념은 좀 더 자유롭고 적극적일 필요가 있고 권한은 좀 더 신중하고 책임질 필요가 있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뭐 권한과 책임도 경험해 보셨고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왔으니까 이 신념과 가치, 권한과 책임을 잘 변정법적으로 버무려서 조만간 새로운 작품이 네. 나오길 기대하면서 네.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한다, 뭐 만다, 연기한다, 축소한다 여러 가지 네. 소랑설레 끝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진행이 됐습니다. 열흘 동안. 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 특히 이제 9.19 군사 합의 위반이라는 북쪽의 강력한 반발과 또 코로나가 지금 확산 일로에 있고 특히 이제 이 주한미군발 이 코로나 확산, 뭐 해운대 남동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에 대한 우려가 중첩되는 속에서도 우리 국방부가 이제 전작권 환수를 해서는 불가피하다. 지난해에 네. 1차 훈련을 했고 올해가 이제 2차인데 근데 실제 이제 그 2단계죠. 2단계 네. 네. 전작권 환수를 위한 3단계 중에 2단계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러면 결국 이번 훈련이 가진 의미, 국방부가 얘기했던 전작권 환수를 위한 많이 훈련도 퇴색됐죠. 아니고 퇴색되고 이게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으로 애매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북한의 반발 여부, 또 훈련의 실효성. 이게 전작권 전환으로 가는 어떤 목표라고 해놓고 실상은 또 전작권 검증 훈련이 빠져버렸단 말이죠. 맞았다는 거죠. 이런 면들이 왜 이런 양상이 벌어지냐면은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실 방금 뭐 해운대 난동 사건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저 이태원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미국 사람들 무지한히 많아요. 네. 마스크 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즘. 제가 참 어이가 없는 게 가족들도 그래요. 어린애나 부모들이나 네. 참 이런 거 보면 개탄을 금할 수 없어요. 한국에 오면 한국법을 따라야 되는데 불안한 게 짝이 없어요. 그러더니 이태원이 또 확진의 본산이 됐어요. 그럼요. 예, 지난번에 아주 난리 났었습니다. 그건 마스크 안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주한미군에서 한미연합 훈련 끝나고 또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상에서 아무리 현대사회가 뭐 힘과 권력의 국제 질서라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 앞에서는 맥을 못 쳤던 것이고 네. 그 한미연합 훈련을 할 때 그 지휘소 훈련만 해도 미국에서 한 2,000명 가량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미연합사의 지하 벙커를 탱고 벙커라 그러거든요. 네. 거기서 한반도의 전쟁을 지휘하는 심장부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그 미 본토의 훈련 요원만 해도 2,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좁은 벙커 안에서 컴퓨터, 그러니까. 센서, 모니터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 어느 한 층에 가면 사령관의 발코니가 있습니다. 8개 전광판이 번쩍번쩍거려요. 그리로 다 정보가 종합되고 어떤 그 신경과 혈관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뇌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자체도 이번에는 어떤 보건적인 관점에서 통제가 안 돼요. 그마저도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뭐 전작권 전환 연습은 꿈도 못 꿨던 것이고 지금 전작권에 관해서는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3단계 테스트를 통과하게 돼 있는데 1단계는 했습니다. 그게 이제 IOC라고 초기 작전 능력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저기 부대를 동원하고 편성을 하고 지휘부를 가동시키고 뭐 이런 일반적인 거고 지금 2단계 테스트는 뭐냐면은 완전 운용 능력 FOC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기 대부대 이게 뭐 한국군 뭐 60만에다가 미군까지 해가지고 이런 큰 부대를 운용할 수 있는 그 지휘 능력 또 그것이 다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런 것들 점검하는 거 2단계인데 올해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3단계가 또 있다는 건데 그건 최종 임무 수행 능력이라 그래요. 북한에 들어가서 핵미사일을 탈취한다든가 뭐 정권의 핵심부를 제거해버린다든가 민정 통치를 한다거나 뭔가 이런 영역에 여태까지 우리가 전혀 안 해봤던 임무 수행 능력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50개 항목을 짜놨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다 언제 연습합니까? 뭔 절차가 이렇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어려웠던 거를
날이 갈수록 검증 테스트는 복잡해지고 무슨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고 그러는 가운데 2단계 훈련도 한 운동 만 운동 한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냐 하면은 지금 전자권 전환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군대 안팎에 많아요. 네. 그 사람들 얘기는 조건이 안 되면은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란 게 뭐냐? 첫 번째,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그 다음에 지휘 능력. 한미연합군 지휘해야죠. 세 번째는 주변 여건. 그러니까 동북아 뭐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다 안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언제나 됩니까? 안 받겠다는 얘기네요. 그 조건이란 말은 안 받기 위한 논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게 뭐 연습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맞고 이러면서 이 정부에서도 전자권 가져오는 것에 대한 비관주의가 최근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권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주국방 그건 이제 우리 그러니까 주권국가로서의 기본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전자권을 가져야겠다 그러고 미국이나 혹은 이 동맹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안 받았으면 이런데 그 전자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나라 그 국가의 존재를 규정하는 데 있어 매우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네. 국가의 최고 규범이 뭐냐? 누구나 헌법이라 그럽니다. 이 헌법이 이제 국가의 어떤 가치와 이념과 지속성과 그 권력을 규정하는 어떤 최고의 규범으로 헌법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선은 안전보장입니다.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조화로운 공동체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이런 것들을 아주 헌법적인 가치로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유엔사가 있어요. 네.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이렇게 다 해놓고 이건 정상국가입니다. 우리는 또 뭐 군대를 갖고 군대는 또 대통령이라는 국군 통수권자 또 통제를 받고 그러면서 어떤 국가의 국민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이런 안보 자산들로 하는 이건 정상국가예요. 이게 헌법입니다. 근데 그 헌법 위에 유엔 사령부라는 괴물이 존재해요. 네. 여기서 한반도의 어떤 모든 위기 관리와 안전 보장에 일차적이고 사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도 유엔사의 권한을 받은 미군 장성이 사령관으로 있는 한미 연합사를 통해서요. 비상사태도 선포하고 전쟁 계획도 거기서 주도하고 훈련도 거기서 주도하고 모든 걸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고는 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그 한미연합사령관은 미 태평양 사령부의 예하 지역사령관, 즉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의 지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법에 따라서 또 미국의 어떤 지휘 절차에 따라 종속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쉬운 예로 연평도 포격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2010년 11월 23일 날 남북한 간에 그 대포로 교전을 했던 전대미문의 위기 사태 아니었습니까? 네. 이때 한국 합참이 해병대가 자주포로 그 응사를 했는데 계속 연합사에 연락해서 쏠까요 말까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밑에 작전본부장은 미국 그 작전 참모한테 연합사 작전 참모가 맥도널드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그 양반한테 전화해서 매 분단위로 지금 쏠까요 말까요? 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평시에 한반도 안보 책임은 한국 합참에 있는데 그러면은 싸울지 말지를 그냥 전화로 매 분단위로 미군한테 전화해서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다가 시기를 다 놓쳐요. 그러다 결정적인 건 전투기를 도입하는 건데 이 전투기가 당시에 투입이 안 됐습니다만 전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걸 하면 전쟁으로 확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지 분쟁에서는 신중해야 되는 무기가 전투기거든요. 지상전인데 거기에 항공전을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야 그렇게 하면 확전이 되니까 전투기는 투입하지 마 이러면 될걸. 한민국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 그 월터 샤프 대장한테 전화해서 전투기 도입해도 돼 안 돼? 이러니까
그러니까 연합사령관 반응이 뜻밖이에요. 된다 안 된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러니까 아니 유엔사 정전시 교정 규칙에 항공기를 동원하는 거는 미 7공군 사령관을 통제를 받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전투기가 우리 전투기가 아니라 이거요. 미국 전투기예요. 이거 우리께지만은. 그러니까 7공군 사령관 통제를 받는데 그 상관이 연합사령관 아니요. 그 부대를 통제하는 게 연합사령관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교정규칙에 이래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교정규칙에 글이 나와 있어도 평시에 자위권 행사는 한국이 하는 게 나한테 물어보지 마면서 발을 빼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은 거야. 자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막 자기한테 물어본다고 화를 내네. 그러니까 합참의장이 생각하니 이런 괘씸한 존재가 있나. 그래가지고 저 발 빼는 모양이 괘씸해가지고 막 교전이 벌어지는 이 와중에요. 야 연합사령관이 답변 안 해. 서면으로 보내. 그래서 서면으로 받아놔. 진짜인지. 그러니까 교전 다 끝나고 일주일 지나가지고 답변서가 와요. 그때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싸우는지를 우리 합참의장이 결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실제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군 사령관한테 물어봤는데 미군 사령관도 자기가 무슨 책임을 질지 이게 미국 합참도 있고 미국 대통령도 있고 태평양 사령관도 있고 상관들이 질비한데 내 요 한마디 때문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요 놈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심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투기는 동원 안 한 건 잘했다 그러지만 그거 우리 자주적 판단이어야지 왜 미군 사령관한테 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보고 합니까? 즉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안보의 평화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이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는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걸 회피하고 그냥 미군 바지가랑이 붙들고 거가서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존재냐? 이 우리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입니다. 그러니까 평시에는 우리가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으나 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결정은 여전히 미국이 갖고 있으니 그걸 이름하여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니 이걸 온전하게 전환을 한국으로 해놔야지. 아니 그게 안 되고 국방 예산을 50조 원을 쓰면 뭐 할 것이며 5년간 301조 원을 앞으로 투입한다는데 이렇게 하니까 국가의 품격이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미국 장군은 한국을 이럴 때는 또 모른 채 하고 이러는데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헌법은 누가 수호하는 거냐?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서 전시관, 평시관 막론하고 일단 우리가 결정부터 좀 하자. 그 당시에 하참 장군들이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미군 승인 없이 전투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파. 이게 이제 헌법파 장군들이고 아니다 미군 승인 받아야 된다. 이건 교정규칙파 장군으로 규정파, 헌법파. 교정규칙파와 헌법파 두 장교 그룹들이 합참 내 양분돼 가지고 그 뒤로도 일주일 논쟁한다 나니까 국민들 보기에 어이가 없거든. 아 이런 나라였어? 이럴려고 국방 예산 그렇게 썼어? 그러니까 이 불똥이 국방부로 튀었어요. 그 국방부가 생각해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거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국방부가 일주일 만에 발표한 대책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자위권 사항인지 교정규칙 사항인지 국제법 한학자한테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게 11월 23일 날 교전이 일어나는데 11월 30일 날 국방부 대변인 발표 내용이에요. 그 보도자료 지금도 국방부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자다가 붕창 두드린다는 속담에 걸맞는 건데 일단 연평도 사건 전후한 막전막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황당합니다. 황당하지만 엄연한 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 팩트예요. 이걸로 책까지 썼거든 제가. 아니 이게 뭐 한나라의 이 국방을 책임진 최고 책임자가 쏴도 되냐 마냐 스스로 물어야 되고 한국이 투입할까 말까요 물어야 되고 또 정작 이 주한미군 사령관인가요? 그거 왜 나한테 묻냐? 이 서로 공 떠넘기기 한다. 이 만약에 실전 상황이면 아니 실전 상황에서 그랬다니까. 맞아. 연평도에서 실전 상황에 이게 실제 벌어진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테니스 칠 때 말입니다. 복식 게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상대방 약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그 선수 중간이에요. 가운데. 네. 야구에서 외야수들의 사각지대가 어디냐? 그 외야수들끼리 부딪힐 수 있다고. 그 사이로 애매하게 타자의 공이 날아가는겨. 그럼 어떻게 하냐면 네가 잡냐 내가 잡냐 하다 공을 놓치면서 요게 사각지대인데 한 나라의 작전권이 전시와 평시로 짜게져 있다. 요 중간 영역이 말하자면은 그 가장 취약한 점인데 오늘날 남북한 간의 갈등이 다 그런 겁니다. 뭐 연평해전이 어떻고 뭐 포격 사건이 어떻고 휴전선에서 뭐가 일어났고 이거 보십시오. 도대체 지휘자가 누구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이한 가치에서 대한민국이 설자를 이뤄냈는데 이게 국가의 품격과 자율성에 엄청난 취약점입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두 가지 국가 기능에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항상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괴뢰 집단으로 인정한 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작전권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위기 대응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위기를 반드시 군사력으로만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외교나 평화로도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수단을 내 옆에 일단 갖다 놓고 하나의 국가는 이런 기능들을 선택해서 써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선택권에 중요한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개인으로 얘기하면 결정장애자 환자예요.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그러니까 엄마한테 쫓아가 물어봐. 그 우리 청소년들한테 저기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리고 여기 진로 결정해. 그러면 저 결정 못해요.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래가지고 20살 넘어서 얘기하는 애들 보면은 우리가 심정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 국가를 바라보는 심정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아니, 저도 이게 대충 문제가 많다는 건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금 우리 김 의원 이야기 들으니까 진행을 못 하겠네. 일단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전작권 환수가 이제 합의된 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네. 2012년 4월 달인가요?까지 네. 반환한다. 합의가 됐죠. 예, 전작권 가져온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정권 때는 3년 연장해서 맞습니다. 2015년에 반환하기로 한다. 예. 뭐 거기까지 또 날짜를 박았으니까.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당신들이 직접 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3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2022년도에 반환하겠다 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3단계 이 검증 과정인 게 150까지가 된다는 거죠. 그것도 네. 무슨 국내, 국제, 뭐 북쪽 네. 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질 때야 비로소 주겠다.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기 싫다는 얘기 아니냐. 아이, 그렇죠. 자, 보십시오. 그것도 또 연평도 때 나온 미군 장성 발언이지만, 그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장 맥도널드 소장은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라크의 신생국가 이라크죠. 사담 후세인 무너지고 거기에 군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신생국가 이라크 군대도 자기가 자기 작전 통제해요. 그런데 연평도 당일날 하도 전화를 받으니 이 사람이 나중에 스트레스가 차가지고 다음날 간부회의 때 뭐라 그랬냐면, 어제 매 분 단위로 한국 양성 전화를 받았는데 신생 이라크 군대도 이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통제합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들한테 설명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무슨 작전권이 전시가 따로 있고 평시가 따로 있고 그래서 위기 때 이렇게 넘어오는데, 사실 전시 평시라는데 평시에도 일부 권한은 한국 합참의장이 하고 일부는 또 연합사령관이야. 이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미쳐. 그걸 무슨 수로 이해를, 그런 군대가 세상에 어딨어. 안드로메다 군대. 안드로메다. 아니, 그런 군대는 지구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데 국가대표 그 월드컵의 그 지역 예선전은 그 허정무 감독이 지휘를 하다가 월드컵 본산으로 가면 감독이 히딩크로 바뀐다 이 얘기요. 훈련 시키는 놈 따로 지휘하는 놈 따로. 이래가지고 하면 국가대표팀이 뭐가 되겠어요?
그게 그 제대로 저 싸울 수 있는 팀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건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가져오자.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박정희고, 그 카터가 그 주한미군 다 빼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 작전권 가져올 거야. 나갈 테면 나가. 이러다가 그냥 파파박 하다가 암살돼서, 그 박정희가 이렇게 그 정권이 무너지고 전두환이 등장해 없던 일 됐다가 전두환 때 80년 그 들어올 무렵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어요. 여기에 미국이 받은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한국 사회 여론이 그 80년 광주에 전방에 작전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시위 현장에 투입했다는 사실에 대해 가지고 온 학생들이 미국을 책임져라. 미국은 공개 사과해라. 작전권은 네한테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화들짝 놀라서 아 이게 작전권을 갖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한국의 내정에 우리가 연루돼가지고 옛날에 박정희 5.16 일으킬 때도 그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뭐 전두환이란 놈이 나타나는데 우리 허락 없이 군대를 빼갔는데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우리한테 이걸 책임을 물어 이래가지고 미국도 야 빨리 줘버리자. 이랬는데 노태우가 마침 그 50 그 청산도 하고 민주화도 하고 광주도 치유해야 되고 국민들 자존감도 높여야 되게끔 그래서 군 출신이지만 의외로 노태우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작전권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래 가져가. 이러는데 예비역 장성들이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미국에 맡겨놔야지 이걸 왜 가져옵니까? 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한테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걸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말이 많으니 참 그렇다면 전시와 평시를 쪼개서 충격을 내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평시 작전권을 92년까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전시 작전권을 95년까지 가져오자. 이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요 전시 평시를 나누는 근거는 뭐냐면 평시를 가져오면 전시는 얼마 있으면 2, 3년 오면 자동으로 가져오게 돼 있으니 지금은 평시작전권만 내가 가져올 테니 다음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가져와라. 요까지 해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YS 때 실제로 94년에 평시작전권이 가져왔는데 이거는 전시작전권이 곧 가져온다는 전제 하에서 가져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짜게 놓는 비정상, 전시와 평시를 짜게는 비정상을 용인해 준 거라. 근데 이 비정상이 그 뒤로 몇 년? 92년부터 지금 2020년이니까 28년간 유지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장차 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의 공동체 또 더 나가서 이 중견국가로서 근대의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정전협정 당사자도 아니고 전시작전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화협정 당사자냐 아니냐 도대체 한국이 이게 국가가 맞냐 이런 논란이 국제사회에 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오자. 그걸 가져오고 그 바탕 위에서 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불가침 체제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이래서 이게 일종의 정상국가 플랜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 일본이 맨날 뭐 보통국가, 정상국가 얘기하는데 진짜 비보통국가, 비정상국가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에요. 일본도 자기 나라 자위대는 자기 나라가 통제해요. 그 콘크리트 동맹이라고 하는 일본도. 근데 한국은 왜 안 되냐? 이게 결국은 그 국제 질서에서 한국이 어떤 보통 국가가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한국의 그 비정상성을 이거를 이제 해서 우리는 스스로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가?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했는가? 그거는 일단 자주와 조치를 먼저 해놓고 역대 대통령들이 다 했던 말입니다. 박정희, 노태우 다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박근혜도 심지어는 전작권은 2015년까지 가져오겠다고 공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이게 위신이 안 쓰거든. 너무 창피한 얘기니까.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반론은 뭐냐면은 지금 체제가 가장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작권 가져오면 안 된다. 누구냐? 그때 연합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던 그 장군들이 이런 분들이 그 체제가 좋다는 거야. 우리 국민들한테 실망과 아픔을 줬던 이 분들이 이제 교정규칙파 장군들이죠. 이분들이 싫다는 겁니다.
왜? 그 시스템이 좋거든. 책임만져 좋거든. 의지하고 의탁하고 내 운명을 남의 나라 선의에 이렇게 위탁하고 자기는 책임 안 지니까 이런 체제가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길들여진 노예들한테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입니다. 예. 맞습니다. 더 얻어맞아도 상관없고 더 학대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자유만은 안 되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그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곧 옛날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길들여진 사람들, 이 자유가 된 영혼 없는 뇌에는 이런 예속과 의지와 어떤 위탁의 안보 체제가 훨씬 편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뼈 아픈 이야기인데 그런 그 사례가 생각이 나네요. 개화기 때 또는 이제 일제 강점 시기에 선각자들이 그 민족 해방 이전에 이 노비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는 결심을 하고 노비 문서 불사르고 이 땅 문서 하나씩 줘서 나가서 살아라 했더니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지금까지 만화님 밑에서 편하게 잘 살았는데, 물론 뭐 인지상정도 있겠지만 근데 이 21세기 대명천지에 나라의 그 자주권의 근간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이 별들이 이 노예건성이 체질화되어 있다. 스스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판단하고 학습되는 겁니다. 책임지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에요. 나는 개개인의 심상을 탓하고 싶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날 때부터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벗어나는 건, 자유라는 것은 자유인의 의식이 있을 때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발목에 쇠사슬이 없어졌다고 해서 자유인이 아닌 겁니다. 맞습니다. 그건 내 정체성, 자유인의 정체성이 확립됐을 때가 진정한 자유예요. 우리나라가 왜 식민의 길을 걸었느냐? 1894년에 그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의 군대가 동시에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청일전쟁이 끝나고 군권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왕실의 군권은 시위대와 훈련대입니다. 그런데 시위대의 군권은 청나라가 가져가고 훈련대의 군권은 일본이 가져가고, 이래서 조선의 군대가 존재했지만 작전 통제권을 2개국이 행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훈련대 군권을 일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눈에 가시 같은 민비, 명성황후를 시해하려고 할 때 훈련대를 일단은 조정해가지고 무력화시켜 협조시키게 만들어 놓고 궁궐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왕비를 시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민 세력이 그때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군권의 장악이자 마비고, 그때 일본군이 수경한 데가 지금 용산의 미국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게, 그러면은 한 나라 주권의 핵심을 외국 군대에 넘어줄 때는 뭔 조약이나 협정이 있었겠지, 이래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 약조를 맺은 뭐 합의서가 있을 거 아니야?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게 조약도 없어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전쟁 중에 경황이 없어가지고 메가더 극동군 사령관한테 편지를 보낸다고, 우리 군대 제발 좀 통제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군대가 통제가, 이게 뭐 세상에 6개 사단이 휴전선을 지켰는데 서부전선 3개 사단이 하루 만에 깨졌는데, 전 세계 전사에 정규군 6개 사단이 지키는 전선이 하루 만에 박살난 전쟁은 내가 알기로는 한국전쟁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통제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걸 답장을 보냅니다.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겠다고.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넘어간 게 전부예요. 이게 뭐 하나 없어요. 합의서도 없고. 그리고 78년에 연합사령부가 창설돼요. 거기서 작전권을 행사하는데 그건 유엔 사령부가 곧 없어질 것 같으니까
78년에 연합사령부라는 걸 다른 걸 만들어 미군이 장성을 맡고 유엔사가 거기에 위임을 해주는데 이게 지들끼리 위임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도 합의서나 조약은 존재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게 저기 국민들이 어떤 절차로 우리 작전권을 미국이 어쩐다는겨? 이런겨? 그랬는데 아무 교과서가 없고 해설서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 전체가 다 그냥 말 몇 마디로 다 끝났다니까? 그러면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다시 재심을 하는 게 그 자체가 원천 무효일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그 말도 말이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가져가고 우리가 가져가 달라고 사정했잖아요. 어쨌든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죠. 없어요. 그다음에 없다고. 문서도 없어. 정확하게 뭐 문서도 조약이 개인 서신, 개인 서신. 그다음에 저 연합사가 창설되니까 그나마 이게 좀 문제됐다고 느꼈는지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모여가지고 연합사령관에 대한 임무를 하다라는 게 전략지시 1호입니다. 요거 비밀이에요. 지금도. 근데 그 전략지시 1호에 한미 연합사령관한테 그 한반도 방위에 포괄적 권한을 맡겨요. 이게 어디까지가 연합사령관 권한인지가 아니라 그냥 한반도 방위에 대한 책임이래.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방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그러니까 이걸 규정해 놓은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전략지시 1호라는 건 조약도 아니고 합의서도 아니고 협정도 아니고 그냥 행정명령이에요. 행정명령. 굳이 법적인 지위를 따지자면 저기 시행령 밑에 행정 규칙 정도 되는 끝밖에 안 돼요. 장관이 구두로 합의한 건데. 그래서 문서로 남긴 건 그거 한 장이거든, 달랑. 그러니까 없어요. 법적인 근거라고 할 때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이나 협정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늘날까지도. 그런 식으로 엄벙덤벙 하다가 국지 분쟁 같은 게 딱 터지면은 누가 지휘자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평도 때 그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 또 얼마 전에 목함지대 사건이라고 2014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벌어졌을 때도 처음에는 유엔사가 위기 관리를 하다가 나중엔 김관진 실장이 저 북한의 김양건 만나 판문점에 무박 회담 그 72시간 회담하고 그때 왜 저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고 뭐 이런 합의도 하고 그걸 또 유엔사가 고가워하고 그 국민들이 이런 순간에 엄청나게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인들조차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의가 되고 이걸 또 뭐 저기 유엔사가 동의하는지 어쩌는지 하는데 유엔사는 혼란이 일어나는 걸 싫어하거든. 그래가지고 또 관여를 안 하고 여태까지 관여하던 자들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맞는 건지 체계적인 건지 뭔가 국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무도 몰라. 이걸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연평도 때 국방부 발표가 국제법 학자한테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로 해. 그러면 내 얘기는 그러면 전쟁 나면은 쏠까요 말까요를 변호사 부르고 교수 불러가지고 교수님들 변호사들 지금 싸워도 돼요? 쏴도 돼요? 이거 물어보고 할겨? 이게 작전권이 없는 나라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 저도 지금 계속 황당한 연속인데 이 월드컵 축구에서 뭐 감독이 히딩크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 골제비가 이 적진 한가운데를 치고 들어갔어. 감독님 때릴까요? 패스할까요? 때릴까요? 패스할까요? 그런 짓 한데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 그다음에 저기 감독이 선수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사실은 작전권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저기 뭐 골키퍼를 교체해야 되는데 본국에 전화해가지고 저기 저 문화체육부 관광 장관 바꿔줘. 그래서 장관님 제가 이거 선수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황당하잖아 이거. 네가 책임자요. 네가 다 종결해. 여기서 하라고 내가 임무를 줬어. 정치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만 실제 지휘하는 사람은 군대는 사령관입니다. 한국군은 사령관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은 우리가 뭐 50조 국방 예산이다. 뭐 곧 일본의 방위비를 추월하는 규모인데 덩치 크면 뭐 합니까? 그게 뭐 우리나라 군대입니까? 솔직히. 그리고 유사시의 그 한미 간의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이런 토양에서 미국이 월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뭐냐면 한국하고 상의 안 하고 작전 계획을 수립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기 기억나실 겁니다.
트럼프가 한참 그 2017년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쏘고 이럴 때 김정은이 괘씸해 죽겠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한다고 뭐 화염과 분노, 뭐 그러니까 김정은은 핵 버튼이 내 책상 위에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 책상에 더 큰 거 있다. 이러더니 뭐 하여간 두 지도자가 지랄 연병을 합니다. 그러는데 그때 트럼프가 열받아서 군사 옵션을 검토해. 그래가지고 미국 합참에다가 북한 공격 계획 갖고 와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뭘 잔뜩 연구해서 가져갔다고. 그런데 그 공격 계획 내용을 한국 국방부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내가 국정감사 때 밝혀냈잖아요. 그때 우리 국방부 모르고 있었다. 그 다음에 더 거슬러랑 94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을 폭격해버리겠다. 이래가지고 준비까지 다 끝냈어요.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들 맘대로요. 엿장수 맘대로요. 그러니까 계획 수립 단계에 개입하지 못하면 나중에 계획 수립이 다 끝난 다음에 통보받을 땐 때가 늦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YS가 그때 거의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고 우리 대통령이 완전히 어린애가 돼가지고 어쩌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최근에 뭐 미국의 전략자산 폭격기가 뭐 한반도에 전개됐다. 핵잠수함이 왔다 갔다 뭐 하는 것도 그 사전 계획 단계에서 우리 의견이 들어가서 야 그건 안 오는 게 좋겠어. 뭐 좀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은 다 미국이 짜고 들어오기 전에 통보만 온다고. 통보만. 그럼 그때 가서 반대하면 때가 늦는다 이겁니다. 미국이 권위로 밀어붙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한반도 그 전쟁 문제에 제3자 방관자가 된 때가 94년 그 전쟁 위기 때 또 2003년 초에 조지 부시 그 조지구 부시는 것만 좋아하는 미국 대통령이 맨날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고 떠들 때 이때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또 뭐 최근에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2017년에 검토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국제 질서의 대변동이 예상되는 전환적이고 결정적인 국면에 우리 대통령이 역할이 뭐였는가를 따져보세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작전 통제권이라는 그 권한 자체 이상의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국가의 최고 주권은 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것처럼 더 큰 국가 주권은 없다고. 즉 국민의 평화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헌법 위에 정전체제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 정전체제 하에서 작전권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남용해온 이런 숱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건데 이거 정상화하자는 게 이게 보수의 문제입니까? 진보의 문제입니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한 재발견이고 우리 코로나 방역도 사실은 잘했고 전 세계가 요즘은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또 이제는 동아시아 정치에서 대한민국이 어느새 중견국가로서 드디어 이렇게 뭔가 좀 세계 속에서도 더 이상 비루한 약소국의 신세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변 정세를 우리가 한번 주도해 볼 수 있는 이런 미들파워 중견국가로 가고 있는 나라가 이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해 가지고 쩔쩔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 정부가 작전권 전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시간만 죽이면서 이번 훈련도 이래 졸속으로 됐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정부에서도 이런 상태라면은 전작권 전환은 비관적이다. 비관적이다. 예.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이 얘기예요. 자,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번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작권 반환을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은 불가피하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년에도 어떤 형식으로든 한미연합훈련 3월 8월 두 차례인데 강행을 하게 된다면 이 남북 관계는 뭐 지금도 이 막혀 있는 상태지만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들이 이제 많은데 문장열 교수 같은 경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국방대 교수를 했던 잘 압니다. 예. 이거 작전권 전원 반원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하고 아무 관계 없다. 어?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우리 독자적인 방어 능력은 이미 79년도에 국방백서도 나와 있고 뭐 97년도쯤에는 보얼백 주한미군 사령관이 럼스펠드한테 보고서를 올리면서 지금 현재 상태로라도 지금 이 순간 가도 된다. 지금 오늘 그렇지. 당장 전환해도 했단 된다. 말이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는 한미연합 훈련의 본질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도 한미연합 훈련과 전자권 반환은 별도로 따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 이 견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예전에 벌써 종결됐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형식 논리가 많이 생겨난 거예요. 형식 논리. 예. 그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이제 8, 9월 아닙니까? 지금이 9월인데 수능 시험 두 달 남았는데 지금 항상 입시 준비하는 학생한테 야, 저기 2달 후에 수능 시험에 과목 한 2-3개 더 추가하기로 했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그냥 미쳐버리겠지. 폭동이 일어나. 이런 식으로 연기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포기해. 이런 식으로 30년째. 이런 식으로 형식 논리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은 예전엔 과목도 몇 개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럼스펠드 장관 시절에는 뭐 심플했다고. 그런데 지금 복잡해졌어요. 이 자체가 지연되는 논리지, 지금의 잣대로 보면은, 아직도 시기상조입니다. 이게, 그렇죠. 뭐가 이래 복잡해. 그 얘기예요. 뭐, 핑계는 끊임없이 될 수 있고, 그, 안 되는 조건은 수십 가지도 서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어내죠.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이 한미연합 훈련을 전자권 반환이라는 핑계로 활용하는 건 온당치 않다. 네. 그다음에 전자권 전환 문제는 이거는 이제 이 형식과 규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수인계 받는 절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지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설사 받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지금 사실은 받아도 문제입니다. 그 사이에 변질시켜놨어요. 그 전자권 전환과 동시에 유엔사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지막 질문인데 아무튼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엔 사령관을 미군 장성이 계속 맡는데 그 사람이 미래연합사라는 게 있어요. 원래 노무현 때 전자권 전환 프로그램은 연합사 해체였거든요. 근데 이게 변질돼 연합사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해버리고 그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으면 부사령관을 미군이 맡고 그 부사령관이 그런데 유엔 사령관을 겸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럼 유엔 사령관이 연합사령관 상급기관 아니야. 지금 정전협정 체제대로 하면. 그 뭐야 이게 가져왔다는 게 이게 결국은 말짱 도루묵 아니냐고. 결국 유엔사를 통한 이 동아시아 특히 어떤 중국을 견제하고 지역의 어떤 미국의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이런 어떤 그 전략은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이름 하에서 더 강화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사령관을 맡아 유엔 사령관을 맡는데 이 유엔 사령부 운영을 다국적 군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유엔 회원국 참전국이 16개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9개 국가가 지금 한반도 유사시에 다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전쟁은 전부 한국군 단독 작전이 아니라 다국적군, 유엔 연합군의 이름으로 전쟁이 된다는 거거든. 그럼 뭐야 이게 연합사는 그 중에 한 구성 부분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권 전환이 임박했다고 본 박근혜 대통령 때 미국이 우리한테 강하게 압력을 행사한 게 뭐냐면 그 전력 제공국으로 들어오는 각각의 나라와 소파 협정, 그 주둔군 지휘 협정을 빨리 체결해 달라고. 각각의 나라들과. 예컨대 뭐 태국,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을 터키도 들어가 있더라고. 뉴질랜드도 들어가 있고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한미 간에 체결된 소파 협정과 똑같은 걸 빨리 맺어달라. 똑같은 걸로?
이런 요구를 한 거는 이걸 다국적군 연합사령부로 이제 그 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안 받았어요. 아무리 동맹에 경도된 박근혜 정부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한반도 정세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야. 복잡해지는 도저히 관리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건 국제 전쟁이 되는 거지 이 범지구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그 나라들하고 다 이거하고 그 중에 일부는 이슬람 국가도 있는데 어처구니 없네. 이게 지금 뭐 구한말의 나라 한번 망한 것도 뼈저린 일인데 뭐 그때보다 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태에서 전작권을 가져와도 우리 최고 사령부가 유엔 사령부의 한 부분에 불과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변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답답하시죠? 진행이 안 되네. 아야 뭐나 묻고 시간 다 됐어요 지금. 자, 유엔사 문제는 마지막에 잠깐 더 듣기로 하고, 자, 오늘 그 도하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미국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중국이 최근 핵 보복 능력을 증가하고 있다. 네. 5년 내에 이 핵탄두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걸 통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중국 포위 전략에 네. 한국이 동참해야 된다. 이게 멀쩡한 언론들이 이게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마치 이게 대세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는 거죠. 자, 이거 그 전쟁을 부추기는 선동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좀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중국이 핵전력을 증강하는 게 사실이라면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사실 중국의 핵무기를 대개 한 탄두수를 200개 정도로 보는데 오래전부터 그 숫자가 고정돼 가지고 중국은 이제 최후의 억제력만 사용한다는 최소 핵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를 네,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이 정책이 바뀐다는 거는 분명 지정학적으로 굉장한 충격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왜 지금 이 정보가 나오냐? 또 어제는 뭐가 나왔었냐 하면은 저기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우라늄 농축이 최근에 그렇죠. 부쩍 증가했고 탄도미사일 개선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업들이 협조하지 마라. 실수만 하더라도 부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제재받는다. 처벌받는다. 이런 주의보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근데 뭐가 또 나올지 모릅니다. 더 센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동안 이제 경제, 과학 분야에서 신경전이 이제 군사 분야로 불똥이 튄 미중 갈등의 어떤 단계가 높아지는 어떤 징후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례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선택이 임박했다고 압박하는 게 이제 보수의 논법입니다. 미국이건 중국이건 빨리 이제 선택해라, 결정해라 이 얘기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답할 필요 없어. 왜 우리가 거기에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왜 선택이 임박했다 그래요? 뭐 어디 저기 길거리에 여기 광화문역에도 있어요. 그 광화문역 입구 가면은 심판이 임박해서 믿음 천국 불신지옥 해가지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심판이 임박했대 결정하래. 그거 하고 똑같은 얘기지. 뭐가 결정을 해? 싸우려면 니들끼리 싸우지. 왜 우리까지 끼어들고 지랄 연병이냐고. 이건 아이한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런 대답을 강요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직사각형 면적 구하는데 가로가 중요합니까? 세로가 중요합니까? 이거 결정하래. 뭐 하러 해? 아니 엄마 아빠 뭐 선택하는 거는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중국이냐 미국이냐 뭐 전쟁이냐 평화냐 이거는 민족이 공멸이 달린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전자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평화권. 우리의 생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평화권. 또 자주적으로 결심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아까 자꾸 얘기하는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이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걸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동의합니다. 뭐 약속된 시간이 어느덧 뭐 다 돼가는데, 네. 제가 잠깐 이게 오늘 대담을 나누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거 한 번으로는 안 되겠다. 예. 뭐 제가 요약해서 이 정도지. 더 들어가시면 뭐 더 복잡합니다. 우리 저 구독자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은 총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총론도 절반도 안 했습니다. 이 앞으로 우리가 목도하게 될 다양한 또 복잡한 현실과 관련해서 우리 김종대 의원을 자주 모시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일단 이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도 아마 이 짧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말씀 못하신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가급적이면 정리할 수 있도록. 네. 아까 이제 그 말씀해주신 그 유엔사 문제. 오늘 이제 원래 마지막 질문으로 준비됐던 게 그겁니다. 이 설사 전작권이 반환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 유엔의 모자를 쓰고 실질적으로 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구사하겠다라는 의도를 지금 노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최근에 그 남북 간의 이 방해도 그렇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전작권 이행을 무력화하려는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뭐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가 유엔을 통한, 그러니까 전작권이 설사 뭐 몇 년 뒤에 우여곡절 끝에 반환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변질이 돼 있고, 또 그걸 이제 유엔사를 통해서 실효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건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전작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이냐, 또 사실 주변 여건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진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냥 저도 낙관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분명히 미중 관계가 저기 예전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각 국가의 그 내셔널리즘, 일종의 어떤 폐쇄적인 국가 운영들이 되면서 국가 간의 갈등의 소지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옛날에 꿈꿨던 그 평화 공존의 질서에 상당히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전 그런 면에서 꼭 뭐 보수의 가치라고 얘기하지만 국가가 스스로 지키면서 어느 정도의 안정과 방위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기본 체제를 갖추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국방비도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를 잘했듯이 안보도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은 우리가 방역에서 얻은 교훈, 그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기초로 한 협력적 방역이라는 어떤 그 전대미문에 좋은 선례를 만들었듯이, 네. 안보에서도 우리 국민의 평화의지, 국가의 주권의 최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권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본질적인 그 질문, 우리 존재에 스스로 강해진 존재, 또 주변 정세를 우리가 한번 주도할 수 있다는, 뭐 중재자, 촉진자 이런 것 말고 당사자로서의 우리 위치를 재발견하고 중견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준비된 어떤 자세, 이 의지의 뇌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는데 가장 그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할 때 중견국가의 1차적인 조건은 주변의 부당한 압박에 강대국으로부터의 어떤 압력에 대해 가지고 비토할 능력이 있는 나라냐 없느냐를 척도로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국가 이익과 어떤 스스로 결정권이라는 걸 최고의 이익으로 놓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주변 상황에 대해 적응도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부당하게 이 갈등의 어떤 한쪽을 편들으라고 선택하고 줄서라고 그럴 때는 우리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어떤 면전에서 이렇게 각을 세울 필요는 없지만은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이 정도의 어떤 그 여지는 갖춰 놓는 것이 일단 긴급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부족한 전작권이지만 가져오고,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 강인한 생존 의지로 이런 어떤 어려움도 돌파해낼 수 있다는 어떤 좀 뭔가 이 결집된 의지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대통령이 하실 일이 그거예요, 지금. 그래야지 당장 좋아질 게 없는데 남북 관계도 뭐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방법이 없고 또 미중 갈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주의적으로 평화만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현실에 발은 디뎌야 돼요.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우리 국가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잘 유지하되 가장 양보할 수 있는 원칙과 우리 정체성 이것만은 지킨다. 이런 어떤 정도는 발판을 마련해 놔야 된다 이거예요. 네, 오늘 이제 대담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김종대 의원 뭐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부족 하나가 이 국가의 자주적인 국가의 기본 징표라고 할 수 있는 전자권 부족 하나가 일단 받아오고 두 번째 중견국가론을 펼치셨는데 중견국가로서 최소한 주변의 부당한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주대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지을 수 있는 이 평화권, 평화에 대한 의지 이걸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들으신 우리 저 구독자들께서 느끼셨겠지만 이 특징이 첫 번째는 다양한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 두 번째는 또 철학이 있어요. 우리 김종대 의원. 그래서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현실 또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여러 가지 내외적인 조건들, 여건들, 세력들에 대해서 자기 존재를 두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김종대 의원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기회에 꼭 다시 한번 모셔서 새로운 이야기 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